여의도 맨션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형님, 지난 시간에 우리 뭐 미국 달러 그리고 또 그것만큼이나 또 중요한 국채에 대해서, 미국 국채에 대해서 또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그 미국이 만들어 놓은 그 소위 판이 있잖아요. 판, 그 생태계. 그대로 이렇게 순응하면서 계속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예전 편에 저한테 질문을 하셨어요. 어디서 줄 서야 돼? 네. 제가 역을 한번 형님한테 물어볼게요. 네. 그러면 형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디 줄 서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실 조금 그 미안한 부분이 있어. 가끔 우리 예전에 중국 교육제도 얘기하고 우리나라에 살고 계신 조선족 얘기했었을 때 있잖아. 그때 중국 교포분들이든 아니면 한족 분들이신지 내가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언짢으셨나 봐. 근데 뭐 제가 절 개인적으로 아는 분들은 다 아시지만 뭐 성품이 누구 언짢게 하려는 사람은 절대 아니고요. 그럼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뭐가 있냐면 나도 사람이잖아. 나도 사람이라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나도 감정의 동물이고 나도 이성적 판단 못지않게 감성적 판단이라는 게 섞일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사람인지라 선입견과 편견이 있을 수도 있어. 선입견이나 편견일 수도 있고 공부가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고 모르겠어. 하여튼 뭐 그거는 댓글도 편하게 다는 게 대한민국은 저 민주주의 사회니까 그렇죠. 중국과 달리 이런 얘기하면 안 돼. 이런 얘기하면 안 돼. 하여튼 나는 민주적인 나라에 산다는 걸 너무 난 고마워하거든. 저도 너무 좋아요. 왜냐면 내 기질 알잖아, 너. 그럼요. 나는 뭐 누구한테 이렇게 뭐 눈치 보고 이러고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 하여튼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 그냥 편하게 하고 내가 오판했으면 내 잘못이니까 뭐 상관없는 건데. 아니, 그러려고 또 채널도 만들고 한 거예요. 맞아. 네. 내가 TV에서 이 정도 수준으로 얘기 안 드립니다. 이건 제 채널이니까. 그리고 정말 듣기가 너무 거북하시면 정말 정중하게 말씀드리지만 그냥 안 들으시면 되잖아요. 이건 뭐 제 채널인 거니까. 여기가 법적으로 허가받는 공중파가 아니잖아요. 우리 집이에요. 우리 집이에요. 조금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너무 불편하시면 저도 누굴 불편하게 해드릴 생각은 없으니까 그냥 다른 집에 놀러 가셔도 돼요.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그런데 100번 양보해서 나도 선입견, 편견이 있을 수 있고 나도 감정이 있을 수 있는데 솔직히 우리 한국인들은 중국이 부상하는 거는 무서워. 그렇죠. 또 역사가 또 증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 맞아. 이왕이면 중국과 미국 중에 누가 전 세계 패권을 잡아야 내 마음이 좀 편할까? 발 뻗고 잘까? 괜히 불안한데 이런 생각이 들까를 봤었을 때 나는 사실 지극히 개인적인 판단으론 중국보다는 미국이 조금 마음 편해. 왜냐하면 미국은 태평양 저 바깥에 있잖아. 아니, 그것도 그렇고요. 제가 이런 표현도 좀 자주 주변에서 쓰는 편인데, 그래도 어차피 이제 전 세계가 이제 힘의 우위에 의해서 뭐 돌아가고 외교에 있어서 뭐 영원한 친구는 없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영원한 친구 없어. 우리나라는 미국도 일본도 중국도 그 누구도 우방 없어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한국은요, 한국의 미래는 우리가 그냥 책임져야 되는 거지 누구도 우리 안 도와줘요. 누구의 뭐 의존해서 해야 된다 이거는 뭐 옳은 것 같지가 않고요. 근데 그나마 그래도 힘의 우위에 의해서 돌아간다고 해도 미국은 그래도요, 표면적으로는 친구라고 해줘요, 우리를. 근데 중국은 대놓고 아래라고 취급을 하잖아요, 힘이 강해지면.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도 조금 약간 마음에 안 들어요. 너 이제 중국은 다 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좋은 점은, 중국의 좋은 점은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할 수 있는데, 좋은 점, 나쁜 점이 있다면. 맞아. 근데 나도 똑같은 생각이야. 설명을 해볼게. 네가 미중 패권 중에서 누가 승자가 되면 좋겠고 우리는 어느 쪽에 좀 더 가까이 지내면 좋을까요 했었을 때 똑같은 상황이야. 중국은 아직도 예전의 프레임, 당나라 때, 송나라 때, 명나라 때, 그리고 가끔 우리 저기 여의도 맨션 보신 분들은 알지만 하버드 대학교나 옥스퍼드 대학교나 서울 대학교나 청나라를 중국 역사의 일대기에서 가르치지, 이건 중국 역사 아니까 건너뛰고 바로 무슨 국공합작 이런 데로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이제 나중에 언젠가 내가 할 건데, 소수의 지배자의 민족을 기반으로 역사를 기술할 거냐, 다수의 그 국민들이 누군지를 가지고 기술할 거냐, 이것도 되게 이제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하여튼 그것도 나중에 한번 길게 해줄게. 하여튼 어느 왕조든지 간에 그 왕조들의 공통적인 세계관, 프레임은 조공국가였어. 그렇죠. 그렇지.
중국의 황제는 중심이야. 중화 사상이죠. 중화 사상. 그 중심 근처에 각 지금으로 따지면 성들, 제후들이 살고 있는 영지들 있지. 그게 그 주변 원을 그리고 있고 그 원 바깥에 정례적으로 조공을 갖다 바치는 그렇죠. 주변 국가들이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런데 중국은 원래부터도 이 아시아 지역을 자기들이 그렇게 바라왔던 시각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암묵적으로 그런 관점에서 관계 설정을 하거나 그런 형태로 우리를 대하려는 게 꽤 많아. 그러면 아니 영국과 미국은 안 그렇다는 말이요? 자, 요게 좀 중요한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좀 안 그런 면이 많은데 그게 왜 그런지를 내가 살펴봤어. 뭐든지 사람들은 다 자기중심적이고 자기가 우월한 권한을 갖고 싶은 그런 욕구들이 있는데 왜 영국과 미국은 그걸 덜 냄새를 풍길까 했더니 생각해보니까 청나라 이전에 전 세계에서 제일 부강한 국가는 중국인 게 분명해. 그렇죠. 그리고 전 세계에서 제일 과학기술이 발달한 국가도 근 한 1, 2천 년 이상 중국이 탑 중에 하나였던 건 분명해. 유럽과 미국은 뭐 없었고 유럽은 거의 못 미쳐서 한참 중국에서 필요한 물건 사다가 갖다 쓴 나라잖아. 그런데 중국은 그렇게 강성했지만 아시아 넘어서 헤게모니를 잡은 적은 없어. 근데 영국, 그 전에 네덜란드, 그 전에 뭐 스페인, 포르투갈은 유럽의 패권을 잡은 게 아니라 유럽뿐만 아니라 저기 중남미의 신대륙, 그리고 아프리카, 그리고 심지어 동남아. 아시아까지도 전부 패권을 잡았던 적이 있어.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 뭐 4분의 1, 3분의 1을 장악했던 영국 같은 경우 대영 제국이었던 때 영국이 인식한 건 뭐냐 하면 내가 이 모든 나라를 컨트롤할 때는 내가 우위에 있고 니들은 무조건 날 따라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게 있고 그리고 조금 더 그런 외국인들을 오래 보고 옆에서 오래 같이 생활하잖아? 그럼 하나 확실하게 느끼는 게 있어. 문화의 우월성에 대해서는 많이 희석돼. 저 나라가 일부 다처제를 하는 이유가 저런 거고 저 나라가 돼지고기 안 먹는 이유가 저런 거고 저 나라는 소고기 안 먹는 이유는 이렇게 있고 또 이 나라는 왜 모계 사회지? 이게 다 역사적이고 문화적이고 자연 환경적이고 이런 맥락적인 게 작동하는 거구나. 그러면서 유럽을 다시 돌아보게 돼. 우리 유럽이 맞아 이렇게 되고 기독교 중심의 국가가 되고 이건 이렇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였네라고 생각하면서 조금 문화적 상대성을 훨씬 더 강화하는 기저가 생겨. 일종의 문화 상대주의죠. 그렇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근데 우리나라도 사실 이 문화 상대주의가 많이 적어. 형은 상대적으로 좀 보면 약간 오픈 마인드가 꽤 있잖아. 그렇죠. 네. 근데 이게 나도 해외 출장을 워낙 많이 다니고 해외에 워낙 많은 지인들이 있으니까 이게 가능했지. 만약에 내가 한국에서만 절대적인 시간을 계속 보내고 한국인들만 하고 비즈니스를 하거나 연구를 하거나 뭘 했으면 절대 이렇게 안 됐을 거야. 딱 갔더니 야, 네덜란드하고 뭐 대표적으로 덴마크도 비슷하고 여기는 사람만 안 죽이면 다 합법이야. 뭐 네. 여성이 아니 내 몸 가지고 제가 비즈니스 하는데 국가가 왜 저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그렇죠. 없지. 또 유교 또 성리학의 또 국가로서 또 그렇지. 그런데 그 나라에선 그렇죠. 당신 몸이 당신이 알아서 쓰겠다는데 그렇게 하세요. 그 윤리주의를 판단한 기준이 엄격한 게 아니라 약간 넘어가 주려고 애를 쓰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자꾸 진짜 넘어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어느 동네 가서는 또 그래 버려. 또 어느 데는 너무나도 엄격한 동네가 있어. 뭐 이스라엘 같은 데도 엄격하지 사실. 이거 뭐 너는 예전 여자친구가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너무 자주 언급하시는 거 아니에요? 뭐 더 잘 알겠지만 종교적인 파트라든가 나머지 사회 윤리 쪽에서는 엄청 엄격한 거 많잖아. 네, 그렇죠. 그리고 의외로 굉장히 가족주의적이고.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다 달라. 근데 너무 안타까운 건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이런 것과 논의하려고 하면 같이 논의를 해줄 수 있는 연구자가 없어. 우리 그 여의도 멘션에서 간간히 올리는 거 있지. 그러면 이제 가끔 이런 소리를 또 해. 나 아는 지인들이 교수님, 대학 교수식이나 돼서 성문화는 좀 다루시기 좀 그렇지 않아요? 저 절대 이건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성문화에 대한 우리나라의 적정선 이거를 시대가 바뀜에 따라서 다시 정확하게 가이드를 잡아야 될 때가 있어. 그렇죠. 영화 콘텐츠 만들 때 어디까지 허용할 거냐? 어디까지를 19금으로 할 거냐?
게임을 만들 때 어디까지를 청소년물로 할 거냐. 이거 다 판단해줘야 돼. 이걸 누군가 재단을 해줘야 되잖아. 그렇죠. 그런데 그걸 얘기를 하려고 하면 학자들이 그동안 성문화에 대해서 제가 연구를 오랫동안 하고 있어서요. 저는 경제와 성문화가 관련된 상관관계에 대해서 게임을 컨텐츠를 기반으로 그리고 저작물을 기반으로 그다음에 영화 컨텐츠 기반으로 연구해 왔습니다. 이런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국가가 뭔가 거기에 대해서 새로운 가이드를 만들고 등급을 규정 지으려고 하는 타움이 되면 대부분 어떻게 되냐면 머리 긁다가 이쯤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담배도 해로운데 담배 자꾸 이게 피는 거 보면 안, 그러니까 말도 안 되게 그 우리 케이블에서 영화 보면 담배 피는 장면 보면 다 모자이크 아니 담배 피는 거 다 보이는데 모자이크를 그게 뭔 의미가 있냐고. 지금 보면 담배 피는 게 뻔히 보이는데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조치가 다들 이런 엄청난 선입견. 성문화를 무슨 교수라는 작자가 이게 나라를 망치는 거야. 그러니까. 뭐 이거 제대로 좀 얘기해 보려면 누군가 뒤에서 보이지 않는 데서 제가 십수년 동안 전 세계 성문화의 가이드라인과 성문화의 변천을 연구하고 그걸 제도화하고 경제적으로 어떻게 하는 걸 분석을 해봤는데 쭉 하면서 그 사람 설명을 들으면 우리 앞으로 해외에 게임을 수출할 때는 국내는 이렇게 하고 해외는 어떻게 하고 그 사람의 체계 속에서 그럼 지금 요 상태까지 다 공부를 해놓으셨으니 그 사람 말만 믿으면 안 되고 그런 게 여러 사람이 있어야겠지. 그런 사람들의 논거 아래 우리가 지금 고민하는 바가 요거니 요걸 기반으로 시행령과 시행규칙 어떻게 바꿀지 논의합시다. 이러면 끝나는 건데 그 선행 연구가 없으니까 한국적 토양에 맞게끔 그러니까 맨날 저런 말도 안 되는 담배 피는 게 뻔히 보이는데 그거만 딱 가리는 황당한 일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나도 누군가가 어느 기관에서 그거에 대해서 혹시 교수님은 정말 뭐 다양한 숙제들 많이 받아서 해보셨잖아요. 국가에서 발주한 거 뭐 스마트팜 이거 아무것도 없을 때 스마트팜도 대신 연구도 해주셨고 뭐 이런 거 해주셨는데 혹시 이것도 하실 수 있습니까? 하고 불렀어 나를. 정확히 불렀을 때가 언제냐면 이거 뭐 여가부에서 실제 있었던 회의니까요. 온라인 게임 메타버스 상에서 어떤 여성 유저를 남성 유저들이 그 사람의 아바타를 성폭행을 한 거야. 예. 아바타를. 근데 그 여성은 내 아바타가 성희롱 성폭행을 당했잖아. 네. 그래서 이걸 경찰청에 신고를 했어. 네. 내 아바타가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접수가 돼요? 접수가 됐지 당연히. 그랬더니 이제 경찰청부터 난리가 난 거야. 야 누구 이거 아는 사람 나와봐. 이렇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야 사이버 수사대 연락해. 우리는 뭐 비트코인 해킹 이런 거 하는데 이거 뭐야 이렇게 돼서 일파만파 커진 거야. 그거에 대해서도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 된 거야. 하여튼 그래서 문화적 상대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네가 말한 것처럼 미국은 영국은 쟤들은 또 저런 면이 있어. 그건 건드리지 마. 그리고 우리하고는 이 선에서 지내는 걸로 하자. 약간 이런 뭐라고 해야지? 여지가 좀 있는데 중국은 이 중화사상. 다 중국화돼야 된다. 신장 위구르도 중국화돼야 된다. 조선족도 조선족 어학교 다 없애야 되고 이제 조선 말쓰면 안 되고 중국 교육받고 교과서도 하나여야 된다. 중화 중심으로. 네이몽구에서도 또 몽골어 사용 못하게. 그렇지. 이런 식으로 전부 중화하려는 기질이 있다 보니까 우리 같은 옆에 살고 있는 중국의 한 성보다도 인구가 적은 나라 입장에선 당연히 걱정이 되지. 그렇죠. 그렇다면 나도 갑자기 저 위에 바로 이제 통일되고 나면 국경을 접할 수도 있는 그 국가에서 니들 잠깐 와봐 이렇게 하는 것과 태평양 저 건너 있는 나라에서 니들 잠깐 와봐 하면 야 이번에 가지 마 할 수가 있거든. 그렇죠. 바로 그런 차이들이 좀 있어. 네. 자 그런데 우리는 하나의 고민이 더 있어. 중국의 이 아시아 지역의 헤게모니를 잡았던 이 조공국가 개념 다 이제 받쳐. 우리한테 조공 받쳐야 돼. 이거 하는 이 패권에 우리는 단 한 번도 도전해 본 적 있어? 어떻게 보면 수능이라고 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그걸 잘 이용했죠. 그렇지. 네. 사실 나는 그냥 냉정하게 얘기를 하면 단군 이래 중국보다 우리가 잘 산 건 요 근래 50년이 처음이야. 아 그렇죠. 1970년 이후부터. 중국이 선진국이었고 실제로 기술 다 그쪽에서 많이 받아들여 온 거 많고 네. 우리도 물론 보낸 거 있지만 많고 뭐 여러 가지 신문물도 거기서 받아왔고 학문이나 종교도 뭐 아니 달력까지 받았었는데 네, 뭔 소리야. 그렇죠. 그잖아. 그래가지고 그런 게 사실인데
뭐 사실 50년이 지금 우리가 거의 유일하게 잘 사는 시점이고 그 전에는 감히 우리가 도전할 생각을 못 한 건지 안 한 건지 모르겠지만 건디지 못했거든. 그 트라우마가 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저놈들 한번 깨부셔야겠다라고 했던 패기 넘치는 국가가 있었어. 아시아 지역에. 아시아 지역이요. 누구야? 몽골. 그런데 정확히 말하면 내가 몽골하고 거란, 여진, 그다음에 저 만주족, 그다음에 저기 저 몽골족 다 합쳐서 거기를 뺐던 이유는 사실 거기는 와서 점령을 한 다음에 생목인을 비롯해서 한족들을 존중해 줬잖아. 우린 쪽수도 얼마 안 되고요. 그리고 여기 과학기술 발달된 거 알아요. 그러니까 저희하고 잘 같이 지냅시다. 내가 위엔 앉아있지만 니들 나와봐리는 이해해줄게 했던 부분이 있어. 근데 철저히 그게 아니라 뭉개버리려고 한 나라가 있어. 뭉개버리려고 하는 나라? 일본이야. 일본. 아, 왜 일본을 생각 못했지? 그러니까 네. 일본이야. 바로 너무 등한시하고 있었네, 일본. 도요토미 히데요시. 아, 맞아요.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드디어 그 중국 중심의 세계관에 도전을 걸었어. 중국 중심의 세계관이라는 건 중국은 황제고 그렇죠. 내 아우들의 국가인 나에게 조공바치는 국가들은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다 니들이 어려운 일이 생기면 도와줄 테니까. 이 암묵적인 관계가 있단 말이야. 그렇죠. 그런데 조선을 침략했어. 중국에 대한 도전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럼 네. 그래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을 침략한 거야. 그래서 우리 임진왜란 때 결국 누구 돈 받아서 결국 해결한 거야. 만력제가 예, 모든 걸 줬죠. 그렇지. 명나라가 도와줘서 네. 결국 우리도 임진왜란 때 다 다시 절로 물리친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도요토미 히데요시만 어떻게 보면 야, 우리 가만히 있지 말자. 한번 중국 들어엎자. 이걸 한 거야.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야. 일본은 중국의 조공 국가였던 곳 중에 하나인 류큐 왕국. 류큐 왕국 있었죠. 오키나와. 맞아. 그 오키나와를 자기가 병합했어. 어. 그러니까 일본이란 나라는 중국을 용납할 생각이 없었어.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됐느냐? 메이지 유신을 하고 난 뒤에 이제 본인들이 힘을 이제 키웠단 말이야. 그렇죠. 드디어 우리가 전열을 가다듬었어. 그러면 중국 형님들 자꾸 우리한테 뭐 뜯지 마세요 하고 그냥 딱 손절하고 마는 게 아니라 중국을 향해 돌진을 했어. 1895년에 타이완 병합했고, 그렇죠. 1905년 울산의격 때? 조선 네. 조선 사실상 병합한 거지 뭘. 1937년 중일전쟁. 중국 본토까지 갔어. 네, 그렇죠. 일본은 우리랑 기질이 달라. 그러네요. 우리는 힘이 좀 있었던 시절, 뭐 고구려 시절이든 그 고려 시절이든 이제 국호 정도는 우리가 쓰자야. 이 정도가 끝이었어. 그렇죠. 야. 황제 칭호 좀 써도 야, 될것 황제 같은데. 칭호 좀 쉬고 나도 이제 용포 좀 제대로 입고 말이지. 네. 야, 달력도 우리 다시 좀 만들어봐. 네. 뭐 이런 정도 하려고 하는 거였는데 일본은 그런 수준이 아니야. 들어가자. 야, 쥐가 뭔데 그동안 조공을 받아.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 중화 사상이 아니라 1화 사상을 해봐야겠다. 이렇게 들어가는 나라. 힘센 놈이 주인이지.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지난 몇천 년 동안 있었던 이 아시아의 헤게모니를 중심으로 한 중국의 그 위상이 일본 때문에 참 요 근 한 100년 동안 모멸감을 내가 느끼네. 아유, 상처 많이 받았죠. 야, 내가 저 오랑캐 그 외놈들에게 내가 지금 모멸감이라는 걸 느꼈네. 난징에서 도륙을 당하고 정말 그러니까 이제 진짜 그거지. 이걸 되찾아야겠다. 그래서 중국은 그 뒤부터 어떻게 보면 본인들의 경제력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와 함께 동남아시아 국가에 보이는 행태, 한국에 보이는 행태, 그 다음에 심지어 일본에게도 보이는 행태가 너 내 말 안 따르? 그럼 나 네 물건 안 사. 아니면 나 네 거 다 불매운동 할 거야. 아니면 나 니네들 다 쫓아낼 거야. 네 그 뭐 상장 기업 임원들 다 구금시킬 거야. 예전에 조공국가 때와 똑같아. 아, 축구 선수를 왜 가두냐고요, 그거를. 축구 선수를. 미국은 어떻게 되느냐? 미국이 어떻게 보면 더 고단수야. 미국 하면 어떤 나라 그러면 요즘은 IT 쪽 애들은 내가 학교 수업 때 공대 애들도 수업을 많이 들을 거 아니야. IT 쪽 애들은 미국은 플랫폼의 나라 이렇게 이해를 해. 근데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플랫폼이 태동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알아? 뭐예요? 중국은 플랫폼을 못 만드는 이유가 조공의 관점에서 가불관계로만 봐 세상을. 미국은 원래 미국에 살던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렇죠. 인디언들은 이미 소수로 바뀌었고 네. 다 여기 와서 뛰어놀다 보니까
뭐가 자꾸 커져. 눈사람 굴리듯이 자꾸 커지는 거야. 시너지가 일어나죠. 그러니 뭔가 마켓만 크게 주면 영토만 크게 주고 너도 여기서 갖다가 팔아. 그럼 소비자도 여기로 오네. 근데 그 소비자가 여기에 와서 소비만 하는 게 아니라 나도 여기다 뭐 팔게 하면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냥 플랫폼인 거야. 크잖아. 그러네요. 플랫폼은 공급한 사람은 당초 정해져 있고 소비자가 그걸 일방적으로 소비하는 게 아니라 누구든 공급할 수 있고 누구든 소비할 수 있는 그게 플랫폼과 홈페이지의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거든. 그렇죠. 근데 미국이라는 나라는 누구든 와서 공급할 수 있게 만든 미국 영토 자체가 플랫폼이야. 그 플랫폼이 요즘 얼마나 잘 작동하는지 처절히 보지. 지난 100년 동안 난다긴다는 자동차 회사들 다 제끼고 전 세계 시총 자동차 회사 1등이 테슬라. 그런데 그게 미국 회사인데 그걸 설립한 일론 머스크는 어느 나라 사람이야? 미국 사람. 남아공 출신이야. 아, 남아공 출신이다. 맞다. 네. 남아공에 있었던 애가 맞아요. 엄마 나 공부 열나 잘하는데 아이비리그 가서 공부하면 안 돼요? 그래라. 요펜 합격했어요. 축하했다. 그럼 너 언제 오니? 여기서 그냥 창업하고 할래요. 그래라. 전 세계에서 제일 큰 자동차 회사가 생겼고 전 세계에서 제일 큰 우주 항공, 우주 그 발사체 회사가 생겼고 스페이스X. 전 세계 최초의 스타링크 전 인류를 다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한다는 회사가 플랫폼 국가이니까 만들어진 거야. 남아공에가 와서 만든 거지. 그 다음에 전 세계 시총 1위가 또 바뀌었어요. 엔비디아. 엔비디아. 젠슨은 어디 출신이야? 대만에서 있다가 9살쯤에 대만 부모님들이 어렸을 때 미국 갔다 봤더니 미국이란 나라에서 공부해야지. 이거 안 될 것 같아. 해서 어린애를 미국에 공부시켜 보냈고 걔가 승승장구해서 젠슨왕까지 돼서 엔비디아라는 회사 만든 거잖아. 리사수 5천 당숙인가 사이야. 리사수는 AMD의 CEO야. 똑같이 대만 출신이야. 아마 3살 때 유학 갔나 그랬을 거야. 전부 지금 미국에 잘 나가는 회사들 중에 상당수가 미국 내부 사람이 만든 게 아니야. 아놀드도 오스트리아 출신이잖아요. 아놀드가 누구지? 보디빌딩. 아놀드 슈와르제네거. 캘리포니아 주지사님. 그러니까 그 얘기하니까 미국이 뭉개버린 게 뭐야? 홍콩 영화야. 홍콩이 이제 중국에 다시 병합되기로 이제 결정이 됐잖아. 반환되기로. 그렇죠. 불안한 거야. 이게 아무리 봐도 창작의 체제가. 자유가, 그래서 대부분 어디로 이전했냐면 헐리우드 영화로 간 거야. 그래서 그때 오우삼 감독이 페이스 오프라든가 그렇죠. 저 또 뭐야 그 적벽대전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헐리우드 자본에서 만든 거고 그 다음에 홍가반 성가반이라고 있어. 홍가반은 홍금보가 만든 무술 스턴트 사관학교 같은 그런 데고 성가반은 성룡이야. 얘네들이 헐리우드에 가서 그 무술 지도하고 무술 가르쳐 줘서 만든 영화가 매트릭스야. 매트릭스의 그 무술이 멋있잖아. 홍가반, 성가반 그 사범들이 가서 이렇게 하시고 액션 이렇게 하는 거야. 한 거야. 이거 하는 것. 그래, 그런 거야. 이거 예전에 우리 그 표창 던질 때 뒤로 피하는 거 이거 우리 다 봤어. 외팔이 검객 시절에 저걸 저렇게 쓰네 하고 말았지. 그래서 다. 그때 성룡도 다 헐리우드에서 영화 찍었잖아. 그럼요. 그 뭐야? 그 흑인하고 같이 형사로 나온 거 있었잖아. 시리즈물로 나왔던 거. 그렇죠. 자, 그래서 다 미국으로 가서 미국 부가가치를 넓히고 미국 자체가 플랫폼이야. 일단 화학작용이 일어나듯이. 그렇지. 미국에 가면 우리 숨통을 좀 틔워주고 그래 너도 벌어먹고 가. 그래서 이 생태계만 더 부강하게 해주면 돼. 약간 그런 여지가 있어. 그렇죠. 그런 여지가 있다.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 혹시 모르겠어. 내가 은연중에 중국보다는 미국의 손이 살짝 더 내밀게 되는 이유가 바로 국경을 접한 나라가 너무 강성해지는 건 나에게는 그것도 그 나라는 플랫폼 기반의 멕시코는 미국이 강성해지는 거 별로 걱정 안 한다. 기회의 땅이라고 생각하지. 기회의 땅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캐나다도 마찬가지고 오히려 그 뭐야 프로리그 같이 하잖아. 그렇죠. 저희도 한 팀 만들었는데 농구 같이 해도 돼요? 와. 터지면 좋지 뭐. 그렇죠. 밴쿠버나 또 토론토나 토론토. 뭐 이런 것들처럼. 그래서 그래 와요 같이 해요. 이렇게 하는 게 플랫폼의 기반인데 우리 한중일 축구리그 한번 같이 합쳐보려고 별의별 노력 다 해봤었거든. 그러면 여기 아시아가 전 세계 최대 축구 리그가 될 수도 있단 말이야. 소비 시장이 제일 크니까. 안 돼. 안 돼. 될 것 같아요. 룰을 중국이 정하면 따라와야지. 여기 지금 축구 시장이 얼만데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일본도 야, 너 또 내가 침략한다. 이럴 수 있는 나라다 보니 우린 중간에서 쟤네들 때문에 참 될 것도 안 되네. 이런 나라가 돼버린 거야.
지정학적으로 참 피곤해요. 예. 자, 그럼 결론. 그럼 우리는 그냥 미국으로 쭉 쫓아가면 된다는 게 교수님 주인가요? 천만에. 내가 계속 얘기하지만 국제사회의 이 비정함은 우방이라는 건 없어. 그럼요. 뭐 미국 우리 뭐 멀리 갈 것도 없이 뭐 약 한 100여 년 전, 100년 좀 넘었죠. 가스라테프트 밀약으로 미국이 일본이 우리나라 그 영향권으로 넣는 거를 합의를 해줬잖아요. 합의를 해줬지. 네. 그러니까 절대 우방이 아니고 그 다음에 우방은 원래 없는 거야. 그냥 필요에 네, 따라서 네, 서로의 필요에. 우방이라고 하는 거야.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미얀마 예를 들어볼게요. 미얀마 그러면 미중 중에 어디? 중국이죠. 그렇게 생각하지. 네. 근데 실제 아니야. 아니에요. 1990년대부터 미얀마도 중국과의 유대 관계를 돈독히 하기 시작하면서 중국으로부터 많은 수혜를 받았고 중국색이 높아지기 시작했어. 그랬더니 미얀마 군부 세력, 미얀마 아웅산 수지 여사 말고 군부 세력은 대표적으로 친중인데도 군부 세력조차도 야 이건 아니다. 너무 요즘 뭔가 이게 다 중국색이 너무 심해졌는데 걱정을 하기 시작했어. 그래서 미얀마 군부가 추진한 게 뭐냐면 2013년도에 난 이 두 가지 외신을 내가 동시에 보고 미얀마 국민들은 좋겠다. 비록 군부래도 저 사람들은 나라 일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는구나라고 생각하게 된 계기가 있는데 벵골만에서 중국 윈난성하고 있는 중국 석유 천연가스 공사라는 걸 추진할 때 중국과 가스관을 개통했어. 예. 2013년도에. 그렇죠. 근데 이 가스관을 개통한다는 것은 그 두 나라 사이가 거의 밀월 관계가 되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런데 그렇게 돼서 더 중국색이 높아질까봐 2013년도 동시에 뭘 했냐면 미국과 타이가 그 군사훈련 하는데 미얀마 군부가 옵저버 회원 자격으로 그 훈련에 참여해. 그러니까 중국과 이렇게 더 공고히 해야 하니까 미국한테 저희도 참여해도 되겠습니까? 저희는 대신 중국도 배려는 좀 해야 되니 적대시하면 또 안 되잖아. 옵저버 국가로 할게요. 그랬더니 미국이 이야 저기에 저 나라 살아있네 이렇게 되는 거거든. 정말 한 나라만 추동했다간 개피봐. 그렇죠. 정말 그건 아니야. 그래서 우리도 중국을 우리가 조금 더 우려할 부분이 여러 가지 있는 대목은 말을 했지만 나는 중국과 미국 모두하고 끝까지 가능한 한 줄다리기도 하고 그렇죠. 다 잘 지내는 길을 우리가 선택했으면 좋겠고 모르겠어. 이걸 또 청취하시는 분들,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는 우리도 일본처럼 한번 도전하죠. 저는 그런 주의는 아닙니다. 의외로 평화주의자라서. 네, 전쟁은 어떤 경우에서도 있으면 안 되죠. 하여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대충 감 왔어? 잘 피해 가시네. 저는 미국이라고 대답을 했거든요, 사실. 나는, 미얀마 사례가 난 아직 기억이 남아.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의 실력을 스스로 키우는 그럼, 거죠. 그럼. 네, 가장 중요한 겁니다. 물건 팔 수 있는데 다 팔아야 되고 다 잘 지내야 되고 그게 우리의 목표지. 실리가 중요하고. 뭐 미국 좋아하면 뭐 요즘 뭐 이렇게 분류하대. 미국하고 친하게 지내면 우, 뭐 저 중국하고 친하게 지내면 좌 이렇게 분류하는데 내가 세종시에서 일했을 때 관료분들하고 그 다음에 나도 국회의원 친하게 지내는 형님들 많이 있잖아. 실제 언론 말고 뒤에서 얘기하면 그렇게 분류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 야, 그게 왜 그렇게 분류되는지 오히려 나한테 물어봐. 정호 넌 공부하는 애니까 아냐? 그래서 저도 이 오해가 어디서 비롯된 건지 잘 모르겠어요. 물론 뭐 우와 자가 추진하는 바가 좀 다를 수는 있지만 그게 그렇게 맞물린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좀 드물어.